세대공감 아카이브입니다. 오늘은 효도와 배신 시리즈 중 7번째 이야기로 마음에 오래 남을 사연입니다. 남편은 상간녀와 함께 저를 집에서 밀어냈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버님 한 분만 보고 살았습니다. 집에서 쫓겨난 그날 아버님의 진짜 유언장이 저에게 왔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처음 그 집을 보았을 때 나는 그저 멍하니 서 있기만 했다. 내가 살던 동네에서 상상도 못하던 크기의 대문, 손바닥 2개는 넉넉히 들어갈 것 같은 대문 손잡이, 잔잔하게 흐르는 정원 분수까지 어디서 본 듯한 드라마 속 장면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여기가 당신 집이야? 내가 조심스레 묻자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응, 우리 집 하고 어깨가 으쓱했다. 그 말투가 어쩐지 낯설게 느껴졌다. 내가 알던 남편은 소탈하고 따뜻한 사람이었는데 그 순간만큼은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현관에 들어서자 향이 달랐다. 가벼운 꽃향기 말고 호텔 로비에서나 맡을 수 있는 깊은 우드향. 바닥은 광이 반짝였고 내 얼굴이 어렴풋이 비칠 정도였다. 처음엔 그저 놀라운 뿐이었지만 이내 어색한 기분이 드는 건 막을 수 없었다. 이 집은 너무 크고 너무 고요했고 내가 발을 디딜 자리가 너무 작아 보였다. 남편은 신발을 툭 벗어 던지듯 놓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 뒷모습이 살짝 거만해 보였던 것도 사실이다. 천천히 둘러봐. 익숙해지면 괜찮아. 하지만 그 어투엔 따뜻함보다 이 정도면 놀랍지? 하는 우쭐한 느낌이 묻어 있었다. 나는 조심스레 거실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천장등은 은은했고 커튼은 무게감 있는 베이지 색감에 손으로 가만히 쓸어보니 부드럽고 차갑게 느껴졌다. 모든 게 정돈되고 완벽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 자리는 어디지?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그때였다. 어디선가 쿵 하는 소리가 들렸다. 남편이 방 안에서 뭘 찾는 듯 서랍을 3개 닫는 소리였다. 소리에 놀란 내가 가만히 멈춰서자 남편이 고개를 내밀어 말했다. 아, 그냥 좀 어지러워. 신경 쓰지 마. 그 말투는 괜찮아 보이려는 의도였지만 이상하게 차가웠다. 그 순간 나는 아주 작은 균열 같은 감정을 느꼈다. 설렘으로 가득 차 있던 마음 한구석에서 낯선 찬바람이 스치듯 지나간 느낌. 이 집이 나를 반겨주는 게 아니라 나를 시험하려는 공간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다. 그 미세한 불안이 앞으로 어떤 폭풍이 될지, 또 그 폭풍 속에서 누가 내 편이 되어줄지. 나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남편 뒤를 따라갔다. 그래, 다 적응되겠지.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면서. 그러나 그날 처음 들었던 그 작은 불안감은 결국 내 삶 전체를 뒤흔드는 첫 번째 신호였다는 걸 나는 몇 달 후에야 알게 된다. 그 집에 들어온 지 며칠 되지 않아 나는 남편의 전혀 다른 얼굴을 보게 되었다. 어느 날 저녁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려는데 남편은 휴대폰을 내려놓지 않았다. 숟가락 소리보다 메시지 알림음이 더 크게 울렸다. 무슨 일 있어? 조심스레 묻자 남편은 눈을 들지도 않고 말했다. 아, 그냥 중요한 연락이야. 그 말투가 너무 차가워서 나는 더 이상 묻지 못했다. 며칠 뒤 거실을 정리하다 소파 틈에서 영수증이 하나 나왔다. 고급 레스토랑, 2사람 식사. 날짜는 남편이 야근이라고 했던 날이었다. 그 순간 가슴 한쪽이 서늘하게 식어갔다. 하지만 나는 아직 믿고 싶었다. 설마 아니겠지. 그날 밤 남편은 새벽이 다 되어 돌아왔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 부엌에서 나와보니 남편은 술 냄새를 풍기며 신발을 아무렇게나 벗어던졌다.
이 시간까지 어디 있었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물었다. 남편은 짜증이 섞인 표정으로 나를 보았다. 왜? 너한테 일일이 보고해야 돼? 그 한마디가 마음에 박혔다. 그동안 서로 챙겨준 기억들이 순간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남편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했다. 그 모습을 본 남편은 코웃음을 쳤다. 그렇게 살림에 예민하면 피곤해. 그 말투엔 배려가 1도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남편의 셔츠를 다리고 있었다. 왼쪽 가슴 주머니에서 향수 냄새가 났다. 내가 쓰는 향수와 전혀 다른 냄새. 손이 순간 멈췄고 셔츠 천 위로 내 손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마음이 아프다는 말로는 부족한, 말로 설명하기 힘든 모멸감이 스며들었다. 남편은 그런 내 표정을 보며 말했다. 그거 그냥 비싼 거야. 회사 사람들이 쓰는 거 묻은 거겠지. 말은 그럴듯했지만 눈빛은 전혀 설명할 마음이 없어 보였다. 피곤하다는 듯 손을 내저으며 방으로 들어가는 그의 뒷모습이 그날따라 더 작고 더 멀게 느껴졌다. 며칠 뒤에는 이런 일도 있었다. 집안에서 가족들이 모여 둘러앉아 있을 때 시아버지는 나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며 우리 며느리 고생 많다 하고 미소 지으셨다. 그때 남편은 시큰둥하게 말했다. 아버지 괜히 비위 맞춰주지 마세요. 저 사람 별로 하는 것도 없다니까. 그 말에 모두의 시선이 나에게 잠시 머물렀다.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속은 무너져 내렸다. 시아버지는 표정을 굳혔지만 아무 말 없이 차를 다시 내 쪽으로 밀어주셨다. 그 작은 행동이 얼마나 큰 위로였는지 모른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웠을 때 내 마음은 이미 금이 가 있었다. 마치 큰 파도가 오기 전 물이 아주 천천히 뒤로 빠져나가듯 내 감정도 서서히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나는 아직도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사랑이란 단어가 왜 이렇게 쓸쓸하게 느껴지는지 그때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남편은 내가 알고 있던 사람과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는 사실뿐. 그리고 그 변화는 곧 내 삶 전체를 흔들게 될 큰 균열의 시작이었다. 시아버지가 쓰러지셔서 급히 병원에 실려오셨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문자만 하나 날아왔다. 나 지금 바빠. 먼저 다녀와. 그 말투는 병원으로 뛰어가는 내 마음과 너무도 동떨어져 있었다.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시아버지는 산소줄을 낀 채 누워 계셨다. 창밖에 떨어지는 빗소리가 병실의 정막을 더 깊게 만들었다. 나는 급히 손을 잡아들였다. 차갑고 마른 손. 그 따뜻한 눈빛만은 여전히 그대로였다. 아버님, 제가 왔어요. 내 말에 시아버지는 힘겹게 눈을 뜨고 미소를 지으셨다. 그 미소가 왜 그리 슬프게 느껴졌는지 모르겠다. 그날 밤 남편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연락도 없었다. 나는 병실 의자에서 몸을 웅크린 채 밤을 지새웠다. 새벽 2시쯤 간호사가 조용히 다가와 물었다. 며느님이세요? 오늘 오신 분 아무도 없었어요. 그 말이 마음에 깊게 박혔다. 이 집안의 진짜 가족은 도대체 누구였을까? 아침이 되자 시아버지의 큰아들과 작은딸이 허겁지겁 들어왔다. 하지만 그들의 첫마디는 상태가 어떠세요? 가 아니었다. 회사에 보고해야 되니까 진단서 같은 거 바로 받을 수 있나요?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시아버지는 자식들의 말에 눈빛이 잠시 흔들렸지만 조용히 내 손을 다시 잡았다. 그 순간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다. 왜 연락했어? 내가 뭐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숨을 삼키며 말했다.
아버님이 많이 위중하세요. 당신이라도.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남편은 말을 잘랐다. 거기 간호사 있잖아. 돈 받는데 그 정도 못해? 그 말에 나는 핏기가 가시는 걸 느꼈다.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까지 가볍게 무시할 수 있는지 놀라웠다. 며칠 동안 나는 병원에서 집으로, 집에서 병원으로 거의 숨 쉴 틈 없이 오갔다. 그동안 남편은 단 하루도 병실을 찾지 않았다. 오히려 늦은 밤마다 술에 취한 목소리로 내일 가지 말고 쉬라고 했지만 그 말의 깊이는 온기보다 귀찮음이 더 많았다. 반면 시아버지는 내가 병실에 들어설 때마다 표정이 누그러졌다. 우리 며느리 또 왔구나. 그 말들이 얼마나 나를 버티게 했는지 모른다.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다. 큰아들이 시아버지에게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혹시 재산 정리는 미리 좀 해놓으셨어요? 아픈 사람 앞에서, 숨쉬기도 힘든 사람 앞에서 그렇게까지 물어야 했을까? 나는 믿기지 않아 고개를 돌렸다. 시아버지의 얼굴에 잠시 그늘이 지는 것이 보였다. 그날 밤 시아버지는 갑자기 내 손을 잡고 낮게 말했다. 며느라, 고맙다. 이제 너밖에 없구나. 그 한마디에 참아왔던 눈물이 터질 뻔했다. 내가 무언가 거창하게 한 것도 없는데 그저 가족이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일들을 했을 뿐인데 그 말이 너무 아프게 들렸다. 그리고 나는 그때 알았다. 이 집안에서 정말 아버지의 가족으로 남아있는 사람은 나 혼자일지도 모른다는 걸. 그리고 그 사실이 앞으로 내게 어떤 폭풍을 가져올지 그때는 미처 상상도 하지 못했다. 시아버지 병세가 점점 악화되던 어느 날 나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늘은 꼭 와줘. 아버님 많이 힘들어 하셔. 하지만 돌아온 답은 냉담한 한마디였다. 나 바쁘다니까. 너나 잘해. 그 말투엔 단 1%의 미안함도 없었다. 전화를 끊은 뒤 나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깊은 숨을 삼켰다. 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진 걸까? 밤늦게 병실에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거실은 불이 꺼져 있었고 대저택 안은 유난히 조용했다. 그런데 현관에서 익숙하지 않은 신발이 보였다. 여성용 힐. 반짝이는 장식이 달려있고 내 것보다 훨씬 화려했다.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머리가 하얘져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때였다. 방문이 쾅 열리고 낯선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너무 가볍고 너무 밝은 웃음. 지금 이 집의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는 웃음. 남편이 튀어나오듯 나오며 나를 보고 말했다. 뭐야, 왜 이렇게 일찍 와? 일찍? 새벽 1시 반이었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누구 있어? 남편은 비웃듯 말했다. 너랑 상관없지 않나? 그 말투, 그 표정, 그 태도.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이었다. 뒤이어 방 안에서 화장기 짙은 젊은 여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지나치게 짧은 치마를 입고 남편의 셔츠를 아무렇지 않게 걸치고 있었다. 그녀는 나를 한번 쓱 훑어보더니 아무 말 없이 가방을 들고 지나갔다. 남편은 그녀를 배웅하며 말하듯 했다. 내일 연락할게.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마치 집 전체가 흔들리는 듯한 현기증을 느꼈다. 문이 닫히자 남편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일 때문에 예민한 건 알겠는데 나한테 신경 좀 꺼. 나도 스트레스 받아. 나를 보며 손을 내젓는 그의 손짓은 마치 귀찮은 방해물이라도 보는 듯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부엌에 앉아 손을 떨면서 물을 마셨다. 물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눈으로 들어가는지 구분조차 되지 않았다. 그런데 그 순간 문득 시아버지의 말이 떠올랐다. 며느라,
너밖에 없구나. 그 말이 칼처럼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다. 내가 버티고 있는 이유는 남편이 아니라 시아버지였다는 것을 그제야 또렷하게 깨달았다. 햇살도 들지 않는 부엌에서 나는 조용히 울었다. 서러움과 분노,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자책감까지 한꺼번에 밀려왔다. 그리고 그날 이후 남편의 외도는 숨겨진 비밀이 아니라 대놓고 보여주는 당당함으로 바뀌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내 안에 무언가 하나씩 부서지고 있다는 걸 느꼈다. 그리고 그 부서짐이 곧 내 인생의 새로운 길을 열게 될지 그때는 상상조차 못했다. 남편의 외도가 드러난 뒤로 집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남편은 나를 피하거나 마치 싱글 남자처럼 행동했고 그의 가족들은 그 변화에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 아무렇지 않게 반응했다. 어느 날 아침상을 차리고 있을 때 남편의 동생이 무심하게 말했다. 우리 집 일에 너무 끼지 말아요. 오빠도 스트레스 많으니까. 그 말이 칼처럼 느껴졌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말에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다는 것.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전 그냥 가족이니까요. 그러자 남편의 누나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가족? 글쎄요. 아직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말에 손끝이 차가워졌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집은 나를 받아들일 마음이 없다는 걸 그 순간 분명히 알게 되었다. 남편은 그런 대화를 들으며도 그저 커피만 마시고 있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귀찮은 일에 말려들기 싫은 사람처럼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며칠 뒤 시아버지는 다시 병원에 입원하셨다. 이번에는 상태가 더 좋지 않았다. 나는 남편에게 말했다. 이번에는 꼭 같이 가자. 아버님 많이 기다리셔. 남편은 짜증 섞인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나 오늘 약속 있다니까. 너 혼자 가. 그러고는 외투를 입고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갔다. 그 문 닫히는 소리가 내 가슴까지 같이 닫아버리는 것 같았다. 병실에 도착하자 시아버지는 힘든 숨을 몰아쉬고 계셨다. 나는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다. 아버님, 저 왔어요. 시아버지는 내 얼굴을 보자 조금 누그러진 표정을 지었다. 고맙다, 며느라. 너가 와주니까 살겠다. 그 한마디에 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내가 지켜야 할 가족은 여기 이 한 사람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점심쯤 됐을 때 남편의 형제들이 들어왔다. 그들은 시아버지를 보자마자 의사에게 말했다. 회복 가능성은 있나요?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할 게 있어서요. 그 말은 살아계신 분 앞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었다. 나는 참지 못하고 말했다. 아버님 들으세요. 말씀 조심히 하세요. 그들은 나를 쳐다보며 말했다. 며느리가 괜히 예민하네. 우린 현실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시아버지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그 흔들림 속에 서운함과 슬픔이 함께 비쳤다. 나는 그 눈빛을 보며 더 이상 울 수도 없었다. 눈물조차 아깝게 느껴질 만큼 이 가족들의 마음은 비어 있었다. 남편은 결국 오지 않았다. 그날도 그 다음 날도 시아버지가 잠잠히 잠들어 있는 병실 옆 의자에서 나는 홀로 밤을 새웠다. 누구도 찾아오지 않는 적막한 새벽 환풍기 소리만 들리는 병실에서 나는 깊은 외로움에 잠겼다. 그리고 그 고독 속에서 나는 깨달았다. 내가 이 집에서 며느리로 살아왔던 모든 시간은 아버님 때문에 버텼던 것이었음을, 그리고 그 버팀목마저 언젠가는 내 손에서 사라질 것이라는 걸.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다. 시아버지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는 연락을 받은 건 새벽 5시였다. 나는 잠옷 위에 외투만 걸친 채 비틀거리듯 병원으로 달려갔다. 밤새 비가 왔는지 도로는 젖어 있었고 안개처럼 떠있는 새벽 공기가 왠지 더 슬프게 느껴졌다. 병실 문을 열자 시아버지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거칠게 숨을 몰아쉬고 계셨다. 가슴이 무너지듯 내려앉았다. 나는 달려가 손을 잡으며 외쳤다. 아버님, 저 왔어요. 저예요. 그 손은 며칠 전보다 더 가볍고 더 차갑고 더 약했다. 시아버지는 힘겹게 눈을 떴다. 눈가엔 고통이 아닌 누군가를 기다린 사람의 안도감이 어려 있었다. 며느라, 또 왔구나. 약해진 목소리였지만 그 음성에는 따뜻함이 여전히 배어 있었다. 그 순간 문이 열리고 남편과 그의 형제들이 들어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걱정보다는 피곤함과 짜증이 먼저 묻어 있었다. 남편은 시계를 보며 말했다. 이 시간에 깨우냐? 나는 믿을 수 없어 그를 바라보았지만 그는 시아버지를 보는 대신 휴대폰부터 꺼내 들었다. 카톡 알람이 켜져 있었고 그의 손가락은 잠시도 멈추지 않았다. 그때 의사가 들어와 시아버지의 상태를 설명했다. 가족분들 준비하시고 마지막 인사 지금 해두셔야 합니다. 그 말 듣자마자 남편의 형이 다급히 말했다. 아, 그러면 상속이나 그런 건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시아버지는 흐린 시야로 그들의 얼굴을 바라보셨다. 잠시 눈이 떨리더니 천천히 내 손을 꼭 쥐셨다. 며느라, 내가 제일 고마웠다. 그 말에 나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의 침대 옆에 주저앉아 울음을 삼켰다. 그 시각 남편은 차갑게 말했다. 아버지, 저도 왔어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남편 쪽을 바라보지도 않았다. 그저 내 손만 그 약한 손으로 잡고 계셨다. 그 모습이 남편의 자존심을 건드렸는지 남편은 비웃으며 말했다. 여전히 며느리만 챙기시네. 그 말은 병실에 흐르던 마지막 따뜻함마저 잔인하게 깨버렸다. 잠시 후 시아버지의 호흡이 점점 얕아졌다. 나는 그의 손을 꼭 잡고 내 이름을 부를 때마다 네, 아버님, 저 여기 있어요. 하고 대답했다. 그러다 아버님의 손끝이 서서히 힘을 잃어갔다. 비명처럼 내 안에서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숨이 턱 막히고 가슴이 쪼개지는 듯했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아버님을 잃은 슬픔은 물론 이제 이 집에서 나를 붙들어줄 사람은 정말 아무도 없구나 하는 절망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그런데 남편은 그 순간조차도 냉정했다. 됐지? 이제 정리해야지. 너도 정신 차려. 그 말에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남편은 아버님의 죽음도, 내 눈물도, 내 마음도 단 한 번도 진심으로 본 적이 없었다는 걸. 그날 병실 밖으로 걸어 나오며 나는 혼자 중얼거렸다. 이제 나도 끝까지 버틸 이유가 없네. 그리고 그 결심은 곧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거대한 반전의 시작이 되었다. 장례식장은 이른 아침부터 북적였다. 하지만 사람들의 얼굴에 슬픔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누군가는 손가락으로 장례식장 규모를 비교했고 누군가는 조문 온 사람의 숫자를 셈했다. 시아버지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는 자리였지만 분위기는 싸늘했고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나는 새벽부터 빈소를 지키며
조문객들에게 절을 하고 국 끓이기를 도왔다. 눈물은 계속 났지만 그것보다 더 힘든 건 이 집안 사람 중 누구도 고생한다 한마디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남편은 장례식장 구석에서 어딘가로 전화를 걸고 있었다. 웃음 섞인 목소리였다. 아, 오늘은 좀 바빠. 내일 볼까? 그래.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 한가운데서 또 무언가 꺾이는 느낌이 들었다. 시아버지의 큰아들은 장례식 비용을 계산하다가 내 쪽을 보며 말했다. 며느리, 혹시 내가 아버지 모실 때 뭐 들여다본 거 있어? 영수증 같은 거 있으면 내놔요. 나는 놀라며 고개를 저었다. 전 간병만 했어요. 비용은 제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작은 딸이 말했다. 그런 얘기는 필요 없고 혹시 아버지가 뭐 따로 주신 거 있어요? 나는 숨이 멎을 뻔했다. 시아버지가 내게만 다정했던 걸 이미 눈치챈 것 같았다.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동안 손끝이 차갑게 떨렸다. 남편이 다가와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다.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좀 적당히 하자. 너무 앞에 나서지 말고. 그 말투는 슬픔 중에 잡아야 할 손이 아니라 야단치는 상사의 말투였다. 나는 소리 없이 입술만 떨었다. 난 그냥 아버님께 마지막 인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자 남편은 비웃었다. 가식은 아버지 생전에 내가 뭘 했다고. 그 말이 내 심장을 그대로 찔렀다. 시아버지를 위해 매일 병원에 가고 밤새 간병하고 눈 감는 순간까지 손을 잡고 있었던 건 정말 나뿐이었는데 그때였다. 시아버지의 상주가 된 큰아들이 장례식장 직원에게 말했다. 저기요, 며느리는 저기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계시라고 해주세요. 우리 가족 사진 찍어야 하니까요. 나는 귀를 의심했다. 가족 사진에서 나를 빼겠다고?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고 나는 느릿하게 그 말을 이해했다. 이 집안에서 나는 아버님이 계실 때만 겨우 가족 흉내였다는 걸. 조용히 뒤로 물러서는데 남편이 내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좀 알아서 움직여. 분위기 흐리지 말고. 순간 눈물이 뚝 떨어졌다. 사람들 앞에서 울고 싶지 않아. 얼굴을 돌렸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빈소 밖으로 나와 복도에 홀로 서서 울었다. 기댈 곳 없는 벽에 손을 짚고 숨을 삼키며 울었다. 아버님 죄송해요. 저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저는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그때 문틈으로 보이는 장례식장 안에서는 조문객에게 인사하면서도 상속 이야기를 나누는 남편과 형제들의 모습이 그대로 보였다. 아버지가 뭐 남겼을까? 집이랑 땅은 누가 가져갈까? 며느리 쪽으로 빠지는 거 없겠지? 그 말들이 복도를 가득 울렸다. 나는 그 순간 확실히 알았다. 시아버지가 떠난 이 집에서 내가 설 자리는 더 이상 한 발짝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이 장례식은 시아버지의 마지막 길이 아니라 내가 이 집에서 완전히 밀려나는 마지막 경계선이었다. 그리고 이 경계선을 건너면 내 인생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거라는 걸 이상하게도 예감할 수 있었다. 장례식 마지막 날 조문객들이 모두 돌아간 뒤 빈소에는 찬바람 같은 정막만이 남아 있었다. 나는 시아버지 영정 앞에서 조용히 절을 하며 마지막 인사를 올렸다. 아버님, 이제 편히 쉬세요. 그때였다. 뒤에서 누군가 일부러 헛기침을 냈다. 남편이었다. 표정은 장례식 내내와 다름없이 무표정했고 목소리는 차갑고 건조했다. 우리 얘기 좀 하자. 나는 뒤돌아보며 말했다. 지금 여기서요?
남편은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걸어 나갔다. 지금이든 나중이든 어차피 해야 할 말이야. 불길한 기분이 들었다. 따라 나오니 장례식장 뒤편 사람들이 없는 조용한 복도. 남편은 벽에 기대 팔짱을 낀 채 지나치게 단호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우리 이제 끝내자. 순간 피가 찬물처럼 식어버렸다. 끝내자니요? 남편은 숨도 쉬지 않는 듯 무표정했다. 그래. 이혼하자고. 나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시아버지의 마지막 길을 배웅한 바로 그날. 왜 하필 오늘이었을까? 왜 이렇게 잔인해야만 했을까? 그때 복도 끝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낯선 여성의 하이힐 소리. 남편이 외도를 하던 그 여자였다. 그녀는 장례식장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는 새빨간 립스틱과 화려한 코트 차림으로 나타났다. 나왔어. 그녀가 남편에게 자연스럽게 다가오며 팔짱을 끼려다 말았다. 나는 충격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아, 소개하지.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 여자는 웃으며 말했다. 일하는 사람? 우리가 그런 사이였나? 농담이었지만 그 농담 속엔 진실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다. 그 순간 남편의 동생이 뒤늦게 나타나 말했다. 그래, 이제 그만 인정하고 헤어져. 오빠도 새 출발해야지. 그러더니 내 어깨를 가볍게 밀며 건조하게 말했다. 며느리로 할 도리는 다 했잖아.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정리해. 나는 숨이 막혀왔다. 저를 이렇게까지 내치는 이유가 뭐예요? 남편은 짧게 내뱉었다. 솔직히 말하면 너랑 사는 게 이제 불편해. 그 말에 정말 눈앞이 흐려졌다. 남편은 복도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집에 가서 짐 챙겨. 오늘 안으로 나가줘. 나가라고요? 남편은 대답 대신 턱짓으로 문 쪽을 가리켰다. 나는 혼란스러워 뛰어가듯 집으로 갔다. 대저택의 문을 열자마자 이미 내 짐은 거실 한쪽에 쌓여 있었다. 정리라고 하기엔 너무 무자비하게 마치 쓰레기 봉투처럼 대충 묶여 있었다. 남편은 내 가방을 손에 쥐어주며 말했다. 가방 하나면 되지. 필요한 건 나중에 연락해. 그 순간 그동안의 서러움과 고통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듯했다. 당신 어떻게 이렇게까지 해? 내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이 쏟아지기 직전이었다. 그러자 남편은 비웃으며 말했다. 울지 마. 창피하니까. 그리고 솔직히 너랑 결혼한 게 내 인생에서 제일 후회돼. 그 말은 소리 없는 폭탄처럼 내 가슴을 갈라놓았다. 나는 결국 가방 하나 들고 대문 밖으로 나섰다. 그때 빗방울이 하나 떨어졌다. 곧 이어 장대비처럼 쏟아졌다. 대저택의 불빛은 내 뒷모습을 비추다가 문이 닫히는 순간 전부 사라졌다. 비 아래에 서 있는 나는 마치 이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았다. 울음도 나오지 않았다. 그저 숨만 겨우 고르며 비에 젖은 가방 끈을 꼭 잡았다. 그 절망의 순간 한 남자가 우산을 들고 다가왔다. 그리고 말없이 서류 한 장과 열쇠 하나를 내밀었다. 이미 고인께서 이 상황이 오면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제야 울음이 터져 나왔다. 이 집에서 나를 사람처럼 대해준 단 한 사람. 아버님의 마지막 배려가 빗속에서 나를 붙잡아주고 있었다. 비에 흠뻑 젖은 채 서 있던 나에게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내민 서류 한 장. 겉봉투에는 낯익은 손글씨로 우리 며느리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힐 만큼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왔다. 이건 돌아가시기 전에 직접 써두신 겁니다. 변호사의 말은
비 내리는 밤 공기보다 더 깊게 내 가슴에 스며들었다. 나는 봉투를 품에 안은 채 천천히 길을 걸었다. 갈 곳이 생각나지 않았다. 나는 자연스럽게 아버님 고향집 주소가 적힌 작은 쪽지를 손에 쥐었다. 며칠 뒤 아버님의 고향에 도착했다. 버스 정류장에 내리자 산바람 냄새와 흙 냄새가 섞인 따뜻한 공기가 훅 들어왔다. 멀리 보이는 작은 기와집 하나. 그곳이 바로 아버님의 오래된 옛집이었다. 집은 방치된 흔적이 많았다. 기와는 비에 젖어 칙칙했고 현관엔 낙엽이 소복이 쌓여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문고리를 잡는 내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마치 여기엔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숨쉬고 있는 것만 같았다. 집 안은 싸늘했지만 햇빛이 조금 들어오는 방 한쪽에 낡은 액자와 오래된 사진이 있었다. 젊은 시절의 아버님, 그 옆에는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아주 오래전부터 이 집이 아버님의 마음속 고향이었음을 나는 그제야 알았다. 며칠 동안 나는 청소를 하고 구석구석 먼지를 털어냈다. 바람이 스며들고 문풍지 소리가 나던 집이 조금씩 집다운 모습을 찾아갔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집 뒤쪽 낡은 창고를 정리하다 벽에서 둔탁한 금속 소리가 들렸다. 낡은 나무판을 들춰보니 작은 철문 같은 것이 있었다. 열쇠 구멍이 하나. 나는 순간 호주머니에서 변호사가 준 열쇠를 꺼냈다. 작은 금속 열쇠.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끼워 넣었다. 찰칵. 거짓말처럼 한 번에 맞아 들어갔다. 숨을 들이마신 채 천천히 문을 열었다. 그 안에는 작지 않은 금고 하나가 있었다. 오래되어 색이 바랬지만 단단하게 잠겨 있는 금고. 다시 한번 열쇠를 금고의 키홀에 끼웠다. 그리고 돌리는 순간 찰컥 거친 금속음과 함께 금고 문이 열렸다. 그 안에 쌓여 있는 것들은 내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빛나는 금괴들이 단단하게 포개져 있었고 윗부분에는 하얀 봉투 하나가 얹혀 있었다. 우리 며느리에게 아버님의 글씨였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다. 며느라, 내가 이 편지를 보고 있다면 아마도 내 자식들의 핍박에 이 집에서 쫓겨났다는 뜻이겠지. 그 생각만 해도 내 가슴이 너무 아프구나. 눈물이 뚝 떨어졌다. 나는 편지를 더 꽉 쥐었다. 나는 자식을 잘못 키웠다. 하지만 내 말년을 따뜻하게 만든 사람은 너 하나뿐이었다. 내가 있어 나는 외롭지 않았다. 며느리가 아니라 친딸 같은 내 마지막 기쁨이었다. 편지가 흐릿하게 보일 만큼 눈물이 계속 떨어졌다. 이 돈은 너를 위해 준비해 둔 것이다. 아무에게도 주지 말고 내 인생을 위해 써라. 하고 싶은 일 이제는 마음껏 하거라. 너의 행복이 내 마지막 소원이다. 편지의 끝은 떨어지는 잉크처럼 번져 있었다. 나는 금고 앞에 앉아 오랫동안 울었다. 슬픔 때문만은 아니었다. 절망 속에서 누군가가 나를 끝까지 믿어주고 있었다는 사실. 그 따뜻함이 온몸을 전율처럼 감싸고 있었다. 그날 밤 작은 고향집에 불이 켜졌다. 그리고 그 불빛은 대저택에서 쫓겨난 한 여자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첫 불빛이었다. 고향집에서의 삶은 처음엔 낯설고 조용했다. 대저택의 거대한 공간에 익숙해져 작은 집이 너무 비어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 비어 있음 속에서 조금씩 평온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아침이면 햇살이 창문 틈새로 부서져 들어왔고
나는 따끈한 커피 한 잔을 들고 마당에 서 있었다. 정적이 이렇게 따뜻한 것인지 그제야 처음 알았다. 텃밭을 조금씩 가꾸기 시작했다. 처음엔 고개조차 들지 못하던 작은 모종이 며칠 지나니 싹을 틔웠다. 그 작은 초록색을 보며 내 마음도 조금씩 색을 되찾는 듯했다. 금고 속 금괴는 나는 바로 손대지 않았다. 오히려 오래된 서랍 속에 편지와 함께 고이 넣어두었다. 아버님의 마지막 마음을 가볍게 쓰고 싶지 않았다. 생활은 단출했지만 이상하리만큼 부족하지 않았다. 나는 동네 작은 빵집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했고 일 마친 뒤엔 흙이 묻은 손으로 밥을 짓고 꽃을 다듬었다. 하루가 평범하게 흘러가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인지 살면서 처음 깨달았다. 어느 저녁 해가 산 너머로 지기 직전 집 앞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바람에 실려오는 흙냄새가 좋았다. 문득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만 같았다. 우리 며느리, 이제는 너를 위해 살아라. 나는 눈을 감고 작게 대답했다. 네, 아버님. 이제부터는 그러려고요. 그리고 다시 눈을 뜨자 어둠 속에서 집안 불빛이 켜져 있었다. 그 불빛은 대저택의 눈부신 전등빛과는 달랐다. 화려하지도 크지도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더 따뜻했다. 마치 나를 위해 준비된 작은 등대 같았다. 혼자 된 시간이 두려웠지만 그 모든 순간이 어딘가로 향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제는 누가 나를 흔들어도 무너질 것 같지 않았다. 누구에게도 내 삶을 맡기지 않을 것이다. 이 조용한 집, 이 작은 텃밭, 그리고 아버님이 남겨준 마음으로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아버님, 저 잘 살게요. 정말 잘 살아볼게요. 그리고 그날 밤 창밖에 걸린 별 하나가 유난히도 밝게 빛났다. 마치 멀리서 누군가가 조용히 미소 짓고 있는 듯했다. 그 빛 아래서 나는 처음으로 진짜 평온을 느꼈다. 그리고 조용히 새로운 하루를 받아들였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가 당신께도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세대 공감 아카이브와 오래 함께 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어요? 엄마가 그러는데 다음 이야기를 만들 힘은 구독과 좋아요에서 나온대요. 꼭 눌러주셔야 해요. 알겠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마워요. 다음 이야기로 또 만나요. 안녕!